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즉 적외선 분광학에 관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합물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을 합성한 다음에 그 화합물을 잘 분석을 하고, 하지만은 그 분석에서 나오는 것들은 액체 아니면은 기체 아니면은 고체 아니면 어떤 색깔이 있든지 그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원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화합물 속에, 순수한 화합물 속에 탄소의 함량이라든지 수소의 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소의 함량을 측정을 해 가지고 원소 분석을 해서 그 화합물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제대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와 같은, 여기서 생각할 때 IR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은 여기에서 레디오파에서부터 그 다음에 감마레이까지 아주 많은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이 IR은, 인프라레드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결합을 했을 때에 결합이 C와 H다 아니면 O와 H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아니면 삼중결합이다, 이중결합이다. 그런데 이 화합물들이 서로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스트레칭, 아니면 이것이 움직이는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우리가 밴딩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생각할 때에 그때의 에너지들이 발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는 이와 같은 결합이 늘어났고 신축이죠, 스트레칭이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할 때에 나오는 에너지가 그 영역들이 적외선 영역에 속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물을 가지고 적외선을 쪼여주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CO 결합이 있는지, CH 결합이 있는지, 아니면은 CC 이중 결합이 있는지, 아니면은 OH 결합이 있는지, 즉 작용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2에서는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이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맞는 화합물을 합성을 했는지 맞지 않은 화합물을 합성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즉 작용기를 확인하는데 이와 같은 적외선을 분광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비트의 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식이 결과적으로는 파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적외선에서 뭘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가 하면 웨이브 넘버를 찾아냅니다. 웨이브 넘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웨이브 넘버는 파수가 되겠죠. 파수. 그죠? 웨이브 넘버. 이게. 그러면은 그 단위를 왜 쓰는지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요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요 값이 단위가 그 다음에 센티미터 퍼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웨이브 넘버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파장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챕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작용기들이 어느 만큼의 이와 같은 파수를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를 계산을 해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떤 화합물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적외선을 가지고 했을 때에 적외선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에너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천, 많이는 우리가 6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400%까지 우리가 그 적외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와 같은 요 영역 안에 유기화합물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C와 H 결합은 대개 한 3,000 부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CC 결합은 대개 한 1,600 아니면은 이와 같은 CO 결합도 한 1,640이나 20이나 이런 식으로 1,700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삼중 결합은 대개 한 2,100 정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뭐 2,100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되게 되면은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흡수 정도에 따라서 피크가 크고 그 다음에 작고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피크를 보고 CH가 있구나. 그 다음에 CC 이중결합이 있구나. 아니면 CO 이중결합이 있구나. CC 삼중결합이 있구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적외선을 어떻게 흡수하는 과정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전체적인 적외선을 가지고 흡수하는 그 에너지는 한 요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코밸런트 몰레큘 유기화합물은 크게 보면은 스트레칭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밴딩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에 거기에 그 진동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에 해당되는 에너지들이 흡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약간의 바이브레이션이 이 밴딩이 일어났을 때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는가 실제적으로는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크는 이와 같은 스트레칭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밴딩은 나타나긴 나타나지만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를 가지고 적외선을 가지고 흡수하지 못하는 결합도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흡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가 하면은 다이폴 모멘트하고 쌍극자가 서로 다를 때에 쌍극자의 세기가 다를 때에 이와 같은 흡수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C와 C라든지 C는 이것은 흡수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약하게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더 약하게 흡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C와 H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차이가 나겠다.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죠. 나기 때문에 흡수를 잘하는 반면에 이와 같은 동일한 분자들은 약간 이와 같은 다이폴 모멘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좀 적게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트레칭을 했을 때에 아니면 밴딩을 했을 때에 어떻게 그 화합물이 그 흡수를 할 수 어느 위치에서 흡수가 일어나겠는가를 예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수학이나 물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식에다가 이와 같은 원자들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파수를 결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식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파수를 결정하는데 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을 활용하는지를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후커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웨이브 넘버하고의 수식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후커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물체가 늘어나는 탄성 길이 간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용수철이 있을 때에 용수철을 당기면 이 용수철은 다시 돌아가려고 해주게 되죠. 그 복원력을 표시를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와 같은 후크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벽에 달아놓고도 하지만은 분자로 생각하면은 두 개가 A 분자하고 B 분자, A 원자하고 B 원자 사이에 이와 같은 스트레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파수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수가 결정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에슬라 스테이트 화합물이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요 카르보닐 그룹이 작용기죠. 카르보닐 그룹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O 단일 결합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CH가 sp3 그 다음에 A1H 결합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대개 3천 부근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에슬라 스테이트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슬라 스테이트를 확인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IR 스펙트로스코피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반드시 이 피크가 나와야 되고 반드시 이 피크가 나와야 되고 반드시 요 두 개의 피크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와 같은 에슬라 스테이트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하게 에슬라 스테이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맞다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파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에서 잠깐 설명했던 후크의 법칙과 관계돼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에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그러면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작용기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처음에 유기화학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되게 작용기가 어떤 작용기들이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유기화학 1이나 유기화학 2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배워왔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작용기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이 작용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범위는 전체는 다 아닙니다. 요 정도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적외선 영역에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한다든지 확인을 하고 구조를 해석한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즉 적외선 분광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용수철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후크의 법칙에서는 F는 -KX, 즉 K는 비례 상수 탄성 계수로서 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뉴턴 퍼 미터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이것을 다시 연관을 시켜 보게 된다면은 여기에 F는 동일하고 여기는 -KX로 나왔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는 F는 MA를 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요 A는 다시 요와 같은 형태로, 다시 요 V는 속도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서 표현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에 가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에 봤던 이와 같은 F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코사인 아니면은 사인 함수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방법으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A 사인 세타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세타는 요 각도가 되겠죠. 각 속도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시간 t로 표현이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요 세타는 요 각도는 이와 같은 오메가 t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이용을 해서 y는 a의 사인 세타에다가 아니면은 이것을 a의 사인 오메가 t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x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로서 표시를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속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은, 요 식은 결과적으로는 평형 이치로부터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력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속력을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요 속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A를 가지고 가속도를 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뉴턴 제2 운동 법칙하고 에 연관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F는 MA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10과 같은 이와 같은 식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줬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F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식은 같은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F로 같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서로 우변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표시하고 이 표시를 같이 식을 함께 해주게 되면은 11번과 같은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식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요 오메가 값을 찾아내면은 이와 같은 루트, 그 다음에 n분의 k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요 의미는 질량 m인 물체가 각속도 오메가로 시간에 따라 평행 위치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진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용수철에 매달린 질량이 m인 물체를 눈으로 관찰하면 평행 위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진동수 F로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 식을 가지고
진동수하고의 관계를 해주게 되면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오메가는 그 다음에 2파이의 진동수 F를 나타내 줄 수 있고 요 식에서 오메가는 2파이 뉴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뉴는 진동수는 결과적으로 2파이 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즉 이와 같은 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 진동수 값은 이제 이렇게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각속도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파수로 웨이브 넘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웨이브 넘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은 2파이분의 1의 루트의 n분의 k 이런 식으로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여기서 요 진동수 뉴를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진동수의 단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진동수 파장하고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고 이때 단위는 per cm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이 진동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뉴바 즉 파수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파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떼내죠. 그 다음에 요 값은 결과적으로는 요 C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2파이 분의 1의 루트의 n분의 k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뭘 계산해 주면 요 값이 웨이브 넘버 즉 파수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실제적으로 요 m 값은 우리가 뭐냐면 뉴 값으로서 나타내주게 되는데 뉴 값은 원자 A와 B 1과 2 사이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환산 질량 아니면은 리듀스드 매스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후크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요식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식에 따라서만 A와 B 아니면은 C와 H, C와 C 사이에서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파이 값 알고 C 값 알고 K 값 알고 그 다음에 요 N 값만 우리가 계산 즉 환산 질량만 계산해 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웨이브 넘버 파수를 각 원소 간의 결합 간의 파수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셋다 그 다음에 뉴, 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걸 여기서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부호를 어떻게 알파, 베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죠. 그 다음에 세타, 그죠? 세타 우리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뉴, 뭐 그 다음에 파이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 수학 기호에서 나온 것을 지금도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여기서 파장이라든지 웨이브랭스, 그 다음에 프리퀀시, 아까 F로 표시됐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그 다음에 이 파장과 그 다음에 요식, 그죠? 진동수 간의 관계 C,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파수, 즉 웨이브 넘버는 또 이와 같은 식하고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빛의 파장이 요만큼일 때에 진동수가 요만큼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에 요 값은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수는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후쿠이 법칙에서 이 식을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가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에 C와 H가 어느 만큼의 어느 위치에서 흡수가 일어나겠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도했던 요 식을 이에다가 실제적으로는 대입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M 값은 뉴 값이라고 했고, 뉴 값은 이와 같은 환산 질량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은 요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은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 2,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여기 BT 속도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럼 요만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식의 K 값은 뭐냐 하면은, K 값은 이것이 단일 결합이냐 아니면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CH는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요 값을 넣어준 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M1, M2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 M1을 우리가 C라고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C의 원자량이 1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몰은 12의 원자량,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요만큼이 모였을 때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였을 때에 그것이 12g이 되는 것이고 1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것을, 요 12g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을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여기에 넣고, 여기서는 둘을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기에 의해서 두드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죠. 이와 같은 3023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진동수가 결과적으로 C와 H의 어떤 파수는 어디에서 나온다? 3000 부근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상대로 나오게 되면은 CH가 있다,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인프라레드 스코피 스펙트럼을 찍어 보게 되면은 대개 CH의 영역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좀 더 약간 이 범위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CH의 결합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뭐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밴딩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튀어나온다든지 뒤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똑같은 CH이지만 여기가 어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sp3c냐 아니면 sp2c냐 아니면 sp3냐에 따라 C냐에 따라서 요 결합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팩터들을 다 감안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3023 이런 값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고 해석을 할 때에 카르보닐 그룹은 어디에서 나온다, OH는 어디에서 나온다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후쿠이 법칙에서 유도해낸 식에다가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모든 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스트레칭 프리퀀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 식을 유도를 해냈었죠. 요 식을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죠? 요 식을 해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값을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려진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4.12만 집어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요 K 값은 어떤 결합이냐,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에 따라서 요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 값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죠.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환산질량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조금 전에 뭐냐면은 몰수하고 1몰하고 한 게 되는 거죠. 아보가드로 수를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게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계산해 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식을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C와 H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C와 이중결합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C와 O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가 뭐가 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식에 의해서 예측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CC 이중결합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CC 이중결합에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CH가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와 여기에 H가 중수소로 치환됐을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값으로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은 요 값인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요만한 차이가 있죠. 1680,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되게 한 1650, 그 다음에 여기는 3032가 나오지만은 실험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되게 한 300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듀테륨으로 치환됐을 때 우리가 2228이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요 정도 값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예측했던 값하고 비슷한 값을 계산해서나 그 다음에 실험치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챕터 2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알케인 화합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알케인 화합물에 있어서 C와 H가 어디에서 3천 부근에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CH지만 알킨 화합물에서는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즉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표를 이렇게 3천으로 본다면은 얘를 3천으로 본다면은 이 말은 뭔가요? 이 말은 약간 오른쪽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약간 왼쪽에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카인은 3300에서니까 더 이쪽에서 시프트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다이폴 모멘트가 있어야 그래도 흡수가 잘 되는데 이것은 전혀 다이폴 모멘트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이중결합인 경우에서는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1650에서 나타나는데 피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한 가지 요 몇 가지 예를 해놨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작용기는 어느 정도 계산에 의해서 어느 위치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험에서도 그렇게 오차 범위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리한 화합물이 합성한 화합물이 적외선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은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를 CH가 있는지 CO가 있는지 CC가 있는지
아니면 NH가 있는지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적외선 스펙트로스코피, 즉 적외선 분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밝히는데 작용기를 가지고서는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구조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책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책 챕터 2로 넘어와서 아까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IRS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또 화합물 자체가 갖춰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다이폴 모멘트가 가능한 한 있는 것들이 잘 흡수가 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축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 분자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릭하다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했을 때에 비슷하기도 한데 뭐가 되나요?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슈도 시메트릭하다 분자 관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은 시메트릭 하느냐,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프리퀀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작용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죠. 작용기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NH라든지 CH라든지 CX라든지 CO라든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들 빼고는 뭐가 되나요? 다 다이폴 모멘트가 큰 극성이 차이가 나는 화합물들이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작은 거 있을 때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핑거프린트 영역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대개 1000%m 요와 같은 형태가 되는 여기에서 한 400, 600까지는 이 피크들이 너무나 작은 피크들이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두 장을 종이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그림이 같은지는 두 장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똑같이 생겼으면은 그 위치에 그 작은 피크지만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영역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요 피크는 어느 피크고 요 피크는 어느 피크인지를 확인을 할 수 없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핑거프린트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왜냐하면 같은 화합물이라면 이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더 그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여기서 IR 스펙트럼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게죠, 작용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쿠이 법칙을 통해 가지고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 해보게 되면은 대개 이와 같은 OH나 CH나 NH는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앤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특히 요 영역은 1800에서 2000 영역은 거의 나타나는 밴드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은 요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중결합이지만 요것은 여기서 나타나고, 똑같은 이중결합이지만 요 것들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할라이드, 그 다음에 CO, CN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할라이드는 특징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고, 대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작용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즉 진동수, 파수를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계산을 하나 우리가 후쿠이 법칙 이해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실제 실험을 하는 것이나
거의 일치하는 값을 영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트레칭이 일어나고 좀 더 밴딩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지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가 이동이 있죠.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느냐 아니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크다면은 여기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해주게 되는, 에너지가 작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이동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브톤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콤비네이셔널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밴드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죠.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이 여기서는 많이 생략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요 화합물이 이쪽에서 당기든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당겨줄 수가 있을 거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즉 신축 운동이라고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의 분자들은 이와 같은 신축 운동을 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밴딩은 뭐냐면 이와 같은 구조로 돼 가지고 있을 때 약간 이것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면 좀 더 밖으로 나갔다가 하는 밴딩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 가장 크게 피크가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스트레칭에 의해서 피크가 크게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밴딩은 요 에너지보다는 약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것은 적은 형태의 흡수 피크를 나타내지만은 이 영역에서 대부분 우리가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밴딩에서 많은 부분들을 쉽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있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쪽으로 봐서는 지금 시메트릭한 형태가 되죠. 그랬을 때에 시메트릭한 형태에 있을 때의 스트레칭은 요 스트레칭이 되겠죠. 요 스트레칭은 여기서 되게 아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3천에서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대개 한 2,853에서 이 피크들이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스트레칭, 시메트릭하게 됐을 때에, 대칭이 됐을 때 아니면은 비대칭이 됐을 때도 보면은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이것은 서로 다른 방향이 되죠. 이랬을 때는 이것이 이와 같은 웨이브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서도 두 가지 영역이 가능하죠. 하나는 시메트릭한 스트레칭을 하느냐 아니면은 에이시메트릭한 스트레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은 이 힘이 더 크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밴딩을 할 때의 힘이 더 크겠는가. 실제적으로는 이 힘이 더 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것은 일어나는 게 분자 운동은 일어나죠.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것은 시즈닝,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되죠. 가위가 같이 일이 되는 것처럼 됐을 때 이 피크는 우리가 똑같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것은 스트레칭, 여기에서는 이제 밴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스트레칭보다는 밴딩이 약간 힘이 약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것은 서로 마주보고 했지만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락킹 현상도 일어나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대개 플레인 안에서 720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웨깅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와 같은 2차원적인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밴딩을 하냐, 이런 식으로 밴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웨깅, 그러면 한 1250. 그 다음에 한쪽은 서로 반대가 되죠. 트위스팅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CH 결합이 나타나는 IR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적어도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요 두 가지, 즉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되지만은 밴딩 바이브레이션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여러 화합물들이 원소들이 섞여 있다면은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많은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밴딩 바이브레이션도 를 가지고 하한무리 구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메슬 그룹이 있을 때에 즉 C와 H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을 때 대개 이와 같은 시메트릭 스트레칭,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언하이드라이드가 있을 때에 같은 방향일 때 우리가 시메트릭, 그 다음에 서로가 다른 방향일 때에 우리가 에이시메트릭,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민 그룹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이 같은 이렇게 방향이면 시메트릭, 서로 반대가 되면은 에이시메트릭, 나이트로 그룹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시메트릭 하냐, 에이시메트릭 하냐,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있어서도 두 가지 영역에 그 다음에 두 가지 피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합의 어떤 성질을 예측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후크의 법칙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두 개의 원자 간의 스프링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글계수부터 출발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식까지 얻어냈죠. 뉴바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2파이 C분의 1에 그 다음에 루트에 뉴에다가 그 다음에 K per 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값은 다 알고 요 값까지도 알죠. 그러면은 요거만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쪽에 포함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요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미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도 알고 있고 요것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CH 결합이다, CC 결합이다, NH 결합이다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흡수를 할 때에 되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밴딩,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밴딩 바이브레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에서도 에이시메트릭이냐, 시메트릭이냐, 그 다음에 밴딩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시즈링이냐, 웨깅이냐, 아니면 트위스팅이냐, 아니면은 한 4가지 정도로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강한 결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주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강한 결합이라는 것은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 그 다음에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의 세계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씩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값을 나타내주느냐, 이것이 환산 질량을 계산할 때, 그죠? 에 따라서 파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CC 결합은 대개 요 이천 부분, CC 삼중 결합이죠. 그 다음에 단일 이중 결합,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을 계산하고 실험해 보면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드의 세계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질량은 C와 H, C와 C, C와 O, C, Cl, CBR로 하면서 질량이 커지죠. 여기가 C보다는 H가 커졌죠. 그 다음에 O가 커졌죠. 그 다음 CL이 커지죠. BR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면서 뭐가 되는 웨이브 넘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분자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C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자가 결합되거나 있냐에 따라서 원자량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즉 뭐가 되는 거면 전체적인 웨이브 넘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S 바이브레이션 모드가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느냐 아니면 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은
3천에서 3천 부근에서 나오고 CH 밴딩은 대개 이 부분에서 서로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탄소의 CH, 탄소의 CH지만 여기에서는 sp 탄소가 되느냐 아니면 sp2 탄소가 되느냐 아니면 sp3 탄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죠. 이것은 3천에서 오른쪽, 이것은 3천에서 약간 왼쪽, 이것은 3천에서 좀 더 왼쪽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조넌스 화합물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보통 키톤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세톤이죠. 이와 같은 키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1715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똑같은 요 카르보닐이지만 여기에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약간씩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가지고 카르보닐인데 1715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은 좀 더 1715에서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카르보닐이 있으면서 옆에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나 다른 결합하고 그 콘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산이나 실험에 의한다면은 이와 같은 식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결합이 세지게 되면서 좀 더 웨이브 넘버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에 어떤 요 원자의 크기에 따라서 점점 웨이브 넘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봐서는 CH가 스트레칭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은 요런 쪽에 아니면 변동 쪽에 하는 것은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탄소냐에 따라서도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H 스트레칭은 3천 웨이브 넘버 3천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3천에서 오른쪽, 3천에서 약간 왼쪽, 3천에서 좀 더 왼쪽이 되겠죠. 피크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본다면은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웨이브 넘버는 웨이브 넘버하고 그 다음에 파장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파장하고의 관계를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본딩 커브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어떤 화합물이 결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상태가 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A와 B 원자 사이에 이제는 더 가까워지게 최대한 가까워지는 자리가 하나가 그 하나의 분자간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더 그것이 핵과 핵 사이에서 더 가까이 되게 되면 핵과 핵이 서로 충돌해서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커브를 우리가 예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중에서 많은 어떤 그 에너지 레벨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요 차트는 우리가 얼마 전에서도 나왔었죠. 기본적으로 적외선 영역, 흡수 영역을 본다면은 대개는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은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실제 실험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스펙트로스코피를 찍어보더라도 요 영역에서 대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이브레이션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본다면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서는 후크의 법칙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크의 법칙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뭐가 되나요? 이 용수철을 잡아 당겼을 때에 용수철이 복원하려는 그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했고, 우리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A 원자 M1하고 B 원자 M2 간에 어떤 세기로 힘을 발휘할까를 우리가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사용하는 것은 이 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값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요 값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3중 결합이라든지 2중 결합이라든지 단일 결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파수를 웨이브 넘버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은 이 영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계산을 해본다면은 CC 이중결합일 때 우리는 이미 이 값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이 더블 본드일 경우에 에이서스에 이 값으로 나와 있죠. 그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12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것이 6이 나오는 것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값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해 주게 되면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값 여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682 그 다음에 퍼센티미터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IR 스펙트로스코피를 찍어보게 되면은 이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CH 있을 때에 이와 같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실험치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D 본드일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나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다면은 IR 스펙트로미터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 기기를 만드는지를 살펴보면은 되겠죠.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실제적으로는 거울을 미러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요즘은 타임 도메인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가지고 즉 결과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연산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프리퀀시를 키워서 스펙트럼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적외선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샘플을 요 사이에 넣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기준 물질이 되겠죠. 기준 물질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뭘 쓰는가 하면은 NaCl 아니면은 KCl 이와 같은 것들을 써주게 되는데 대개 NaCl이나 그 다음에 KCl은 대개 6000에서 한 400 정도까지를 커버를 하면서 자기들이 피크는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시료를 요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고체인 경우에 아니면 액체인 경우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디텍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흡수 위치에 따라서 흡수 피크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런 피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프리퀀시가 아니면 이쪽으로 오르내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지 적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얻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의 스트레칭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영역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만큼 그 에너지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IR 스펙트로메터를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을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것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되나요? 트랜스미턴스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웨이브랭스가 되는 거죠. 웨이브랭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피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4메슬2펜테인 펜타논 그러면 2펜타논 같으면 이와 같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2에
펜타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 2, 3, 4에 메슬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화합물이 되겠죠.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뭐가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되겠죠. 카르보닐이 나와 있느냐? 카르보닐이 뭐가 되나요? 아까 1715 그랬죠. 근데 이게 1715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H가 있었죠. CH가 여기에서 본다면은 되게 3000에서 본다면은 요 피크가 조금 잘못 넣는데 이거 3000 여기 돼야 되겠죠. 3000에서 본다면 약간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CH들이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때 이제 요것은 뭐였습니까? 아까 시메트릭하냐,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하냐에 따라서 이런 피크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맞다, 안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크가 나오는데 뭐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막 브로드하게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뭐가 되나?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아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피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합물을 만들지 못했다. 틀리다를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가지고 화합물이 정확하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화합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아니죠. 단지 뭐가 되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화합물들의 작용기를 봐가지고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는 예측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탄소가 몇 개나 있고 수소가 몇 개나 있고 분자량이 얼마인지 그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샘플을 만들 때는 대개 우리가 고체 샘플을 만들 때는 KBR이나 NaCl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골라놔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용매에 뉴졸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올레핀 화합물에 믹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KBR 같은 경우에서는 펠렛을 만들면은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펠렛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만드는 과정 중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면 쉽게 수분하고 결합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이 가지고 있는 피크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졸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이와 같은 미네랄 오일이 자기들 나름대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피크들이 나타내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피크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뉴졸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에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CCL4에서 녹여서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CCL 스트레칭 밴드가 바이브레이셔널 스트레칭에 대한 밴딩이 여기서 나타나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개 고체 샘플인 경우에서는 여기에 KB의 펠렛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뉴졸에 갈아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녹여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원하는 화합물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자, 이 그림에 2-4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요? 인프라레드 스펙트럼 오브 뭐가 되나? 요것에 대한 인프라레드 스펙트럼인데 반드시 뭘 표시를 해주나요? 여기다가 어떤 상태를 해줬는지 이건 뭐죠? 요것은 니트로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KBR에 펠렛을 사용을 해줬다. 그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KBR 펠렛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IR 피크를 찍었다. 이제 그 찍은 결과가 여기죠.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화합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화합물이죠. 자, 이 화합물은 뭐가 있어줘야 되나요? 카르보닐 그룹이 있어줘야 되죠. 여기에 카르보닐 피크 나오죠. 그 다음에 CH 피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2800 여기 한 3000 정도 되겠죠. 3200이 여기가 3000 되죠. 3000에서 보세요. 3000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와 같은 피크들이 나와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CH 피크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영역들은 대개 이제 밴딩 바이브레이션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여기죠. 1000Hz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다음 화합물, 똑같은 화합물을 찍었을 때 다른 것은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 위치는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핑거프린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하고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카르보닐 그룹이 여기서 1800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이것은 스트롱하죠. 그 다음에 CC 이중결합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되게 1650 부분에서 약하게. 왜냐하면 C와 C는 이런 형태죠. C와 C, 그 다음에 C와 O. 어느 것이 더 다이폴 모멘트가 크나요? 극성이 크나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극성이 큰 화합물들은 스트롱하게 피크가 나타나고 극성이 작은 화합물들은 약간 위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OH가 있는 화합물, 알코올 같은 경우에 있어서 OH가 있는 화합물들은 대개 어디서 나타나주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2800, 여기 보면 3000이 여기 되겠죠. 3000에서 오른쪽에 나타나가지고 요 CH가 나타나는 반면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 시메트릭 스트레칭이 일어나는 반면에 OH는 요 위치에서 한 3000, 한 200에서 한 300 부근에서 이렇게 브로드하게 크게 나타나주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샤프하게 나타나, 이것은 브로드하게 나타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OH는 3400에서 3200 사이에 브로드하게, 그 다음에 스트롱하게 나타내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똑같은 NH죠. 요 같은 극성결합을 가지고 있는 형태지만 요것은 위치는 3500에서 3300으로 나타나는데 NH2는 이와 같은 두 개가 있다면 두 개의 피크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이것처럼 뭐가 되나요? 좀 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약간 레스 스트롱하면서 브로드하게 나타나주는 이런 피크를, 이 피크를 보고 숫자를 보고 NH가 한 개다, NH가 두 개다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궁기 비율에 따라서 CH나 CC나 C 이중결합이나 CC 삼중결합이나 CO 아니면 CO 단일 결합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도 가능하고 찍어봐도 요 프리퀀시를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나요? 코릴레이션 차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차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화합물의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작용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가 되겠죠. 많은 작용기들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OH, 그 다음에 NH, CH, CN 삼중결합, 아니면은 CC 삼중결합, CO, CC, CO 단일 결합 위치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되고 실제로 찍어봐도 요 영역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뭘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자, 처음에 우리가 카르보닐 화합물을 찍었다. 그러면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강한 밴드가, 흡수 밴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있다면은 에시드가 이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는데 카르복실릭 에시드가 된다면 뭐가 되나? OH가 있을 수가 있는데 OH에서 3400에서 요 부분에 스트롱한 흡수 피크가 있는지 본다면 뭐가 되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카르복실릭 에시드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없다면은 알데하이드나 키톤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니면 에스테르 화합물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아마이드 화합물이라면은 NH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테르 화합물이라면은 우리가 CO 결합을, 단일 결합을 확인을 해보면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카르보닐에 있지만 그 화합물이 은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이라면은 이 피크가
하나는 이렇게 스트레칭이 됐다가 아니면은 에이시메트릭이 시메트릭이 됐다가 에이시메트릭이 됐을 때 차이가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피크가 있다면은 은하이드라이드다. 그런데 알데하이드 피크가 있다면은 이것은 여기에서 그 뭐죠? 카르보닌이 비슷한 위치에서 키톤하고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C에 O에 이와 같은 H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나주는 반면에 요 CH 결합이 알데하이드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약간 숄더 피크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뭐냐면은 쫙 내려오면서 요런 형태로 우리 여기 어깨 쭉지처럼 그죠? 숄더 피크라고 해주게 되는데 요런 피크들이 있다면은 뭐가 되나? 카르보닌이지만은 알데하이드다. 이게 아니라면은 키톤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카르보닐 그룹이 이게 있다. 그죠? 아니면은 어떤 타입인지를 예측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이야기 안 한 게 있죠. 이게 알코올이냐, 페놀이냐. 그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우리가 OH를 확인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O 단일 결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있으라면은 CO 단일 결합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를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민이라면은 NH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없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중결합이 있는지는 뭐가 되나 카르보닐 다음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로매틱 이중결합에 있는 경우에서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아니면은 CH의 3층 부근에서 그 다음에 3층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CH다 아니면은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다 아니면은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다. 자, 삼중결합에서 본다면 이것은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는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CH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3층보다 적게 나타나지만은 sp2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3층 부근이지만 약간 3층보다 왼쪽에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CH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CH, sp3 CH냐 아니면 sp2 CH냐 아니면은 sp3 CH인지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나이트로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적으로는 NO 그룹이 두 개가 나오죠.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지를 본다면은 근데 이것도 나오지는 않아. 그렇다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C와 H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C와 H로 돼가지고 있다면은 대개 한 3층 부근에서만 체크를 해주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밴딩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이 정도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적외선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어떻게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화합물의 구조 중에서도 작용기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작용기는 그 각각의 작용기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후커의 법칙에서 유도한 식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웨이브 넘버 파수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어진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은 잘못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정확하게 만들었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즉 적외선 분광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합물 구조 중에서도 작용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용기들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느냐 아니면 바이브레이션을 하느냐 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흡수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냐 삼중결합이냐에 따라서 결합의 세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강한 흡수피크를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화합물리 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